안녕하세요. 2020 연중문화기획 열린강단 두 번째 시간 사회를 맡게 된 교수학센터장 성소연입니다. 열린강단은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초청 릴레이 강연으로 호서대학교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시대에 맞는 주제와 명사분을 모시고 살아 숨쉬는 호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 AI, 로봇, 우주산업, 반도체 등의 미래 먹거리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인간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심 패러다임으로 자리하고 있는 바이오 의학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미래 먹거리 바이오 의학 산업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분으로 유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이신 백영옥 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백영옥 님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 빌 게이츠가 설립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는 백신 전문기업 유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이십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사전 적격성 평가 승인을 받은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출시하고 전 세계 콜레라 핵심 공급시장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여를 인정받아 최근 2020 강원 경제인 대상 일자리 창출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부분에서 33년의 경험을 토대로 생명공학과 바이오 헬스에 대한 길을 안내해 주실 백영옥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열린 강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소개받은 백영옥입니다. 우선 호서대학교 열린강단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맡아서 강의를 해드릴 주제는 미래 먹거리 바이오의학 산업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중에서 여러 가지 산업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바이오의학 산업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절실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산업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미래 먹거리 산업에 어떻게 도전을 할 건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게 도움이 될 건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그 제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바이오 산업과 바이오 의학이라는 게 과연 어떤 내용들을 말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기업들 그리고 우리 지금 학생 여러분들은 또 어떤 자세로 어떤 도전을 할 준비를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의 진화가 있었었고 이러한 그 기술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처음에 이제 농경 이제 수렵 채취 활동을 하던 그런 이제 인류에서부터 시작해서 농경 사회로 한 6,000년 내지 7,000년을 경과한 다음에 이제 산업화 시대를 1700년대 이후에 이제 산업화 시대가 지속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 이후에 이제 1900년도 중반 들어서 정보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1900년 2000년에 접어들면서 이제 바이오의 시대가 도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제 어떤 퓨전 에이지, 퓨전 융합의 어떤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2000년 접어들어서 이제 우리 세계가 앞으로 어떤 기술 패러다임으로 변모해 나갈 건가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리처드 올리버라는 분이 이제
우리가 1900년대 후반에 많이 이제 그 산업으로 융성했었던 BTC 정보화 시대를 지나서 이제 BT 시대가 올 거다. 이걸 이제 제4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OECD에서도 2030년 경이면 IT 혁명을 넘어서는 바이오 경제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다가올 바이오 경제 시대 또는 이제 바이오 퓨전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안내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국자는 이제 혁명자를 배우고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4차 산업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류의 산업 자체의 분류를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만 1차는 이제 우리가 전기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긴 한데요. 이제 그런 전기기관, 수력을 이용한 이제 전기기관 뭐 이런 것들의 동력을 새로 이제 만들어서 자동화가 이제 기계화를 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발견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전기를 가지고 대량 생산,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발견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IT,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문화가 오기 시작해서 이제 3차 산업혁명, 이 시대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기술들과 이런 이제 혁명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연결하고 융합하는 이런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그래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놓은 내용들을 보면 정보통신기술 ICT를 융합을 해서 이루어진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생명과학, 무인이동체, 로봇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최신 기술들을 이제 융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산업을 창출해내는 이런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해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 시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찬가지 유사하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디지털 기기와 인간, 물리적 환경의 융합에 의한 산업혁명이 되었다. 뭐 그래서 빅데이터 이야기도 나오고요, 3D 프린트 이야기도 나오고 AI 우리 그 알파고 가지고 알파고와 이제 바둑 대결을 한 그런 뭐 AI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디지털 기기와 인간의 물리적 환경의 융합을 통한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냥 너무 지루할까봐 했는데요. 이게 돈으로 보면 뭐 5만 원짜리 하나, 만 원짜리 하나, 5천 원짜리 하나, 1,000 원짜리 하나 하면 66,000원인데 이렇게 붙이니까 5천만 원이 되잖아요. 이것도 융합일까요? 예, 어쨌든 적은 재원을 가지고 66,000원을 가지고 5천만 원을 만들었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융합에 의한 좋은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어떤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융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 국내의 산업 환경이 어떠냐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이 글로벌화에 따른 국가 기업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죠. 예, 국가와 기업 간 이제 뭐 국경이 없고 지구촌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저희들도 회사에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글로벌 경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인도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스웨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미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경쟁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그 배후에는 또 뭐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서포팅을 해주고 있는 회사들하고 또 다투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 기반 경제와 융합 기술 시대가 도래했다. 뭐 같은 말이겠지만 글로벌 환경은 이런 식으로 변모가 되고 있다. 계속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환경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 산업에서는
이 우리나라는 이제 내수 경제가 좀 작다가 보니까 이제 수출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출 주도형 산업 중심의 제조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배도 좋지만 이제 성장을 통해서 어떤 파이를 키워야 되는 이런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성장 전략이 이제 실효성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이런 면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런 현실이 다가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반세기를 향한 성장 돌파구를 빨리 찾아야 된다. 이런 이제 국내 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이런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신산업을 잘 발굴을 해서 앞으로 또 향후 반세기 또는 이제 우리 후손들 우리의 그 2세들에게 좋은 세상을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합적으로 보면 지식 혁신 주도형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이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세계적 경쟁 속에서 우리가 뒤처지면 또 남미의 어느 국가 또는 이제 이게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열심히 이제 움직여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을 하고 세계적인 어떤 산업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업무를 띠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신산업이라는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글쎄,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아까 기술 패러다임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 시기가 이제 도래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새로운 그 먹거리 산업, 그 새로운 전략 산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추진 산업으로 끌어갈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경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이제 신수종 산업이다라고 한 것들 중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 요새 이제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유망한 이런 산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LED IT 융합, 로봇, 신소재 나노 융합, 바이오 제약 등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 서비스 이런 내용들의 이제 이런 산업들을 쭉 이제 분류를 해놓고 그 중에서 성장성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한 가운데 이 바이오 제약 등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성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이 미래 트렌드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제약 부분이 이 향후 미래 성장 산업으로 굉장히 유망하고 우리가 아마 포커스를 해서 좀 키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산업을 찾아 나가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우리나라의 8대 신산업 그 품목별로 수출 동향을 보니까 당연히 이제 차세대 반도체라든지 이제 디스플레이, 에너지 신산업 이런 부분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 헬스도 상당히 3등, 4등의 위치에 있는 이런 걸로 해서 연평균 증가율이라든지 증가 배수 측면에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잘 키워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의 설명을 하는 그런 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8개 이런 산업들 중에서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본격 육성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금 현 정부가 2021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빅3 산업인 그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이제 심화가 되고 이게 이제 백신이 아주 현재 상황으로는 절대 반지가 됐죠. 이 절대 반지를 찾기 위한 무한 경쟁에 접어들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이라든지 보건 이제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성을 말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공동 연구개발 R&D 예산을 대폭 확대를 하는 등 이런 정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기초 연구를 위해서 이제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게 이제 산업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산업부에서 또 많은 지원을 해주는 등 초기에 산업이 이제 맨 처음에 이 우리 하나의 어떤 산업으로서의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민간이 뭐 그 처음부터 연구개발을 다 하고 뭐 산업을 이제 어떤 기틀을 마련할 때까지 민간 돈으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 R&D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산업을 키울 건가라는 정책 방향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발빠르게 지금 현재의 이제 기술 트렌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 중에서도 바이오 헬스 산업도 들어간다. 이걸 이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마찬가지로 신산업별로 수출 부가가치, 우리가 그러면 이런 신산업이라고 하는 바이오 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본다고 하면, 이 바이오 쪽에 이제 우리 현재 수출 효과라든지 취업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위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킬 만한 충분한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 성장 전략 투자를 연도별로 부가가치 유발 개수를 봤을 때에도 바이오 헬스 산업이 8대 선도 산업 중에서 뭐 거의 탑 클래스에 있는 이런 정도의 그 위치를 하고 있어서 8대 선도 산업 중에서도 바이오 헬스를 적극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뭐 여기저기에서 있는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차세대 먹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어떤 산업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바이오 헬스, 이제 바이오 산업 중에서 가장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산업이 어떤 것들일까? 우리가 또 여기 오늘 또 생명보건대학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특히 또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산업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전에까지 이제 산업 8대 신산업 중에서 이제 바이오 산업이 상당히 이제 유망하고 우리가 한번 그 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전략 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이오 산업은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이제 정보통신 기술의 시대를 넘어서 미래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런 내용이겠고요. 실제 이제 미래 먹거리 바이오 산업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부에서 이런 바이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바이오 산업 중에서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 중에서도 어떤 쪽을 이제 전략적으로 밀 건가, 이제 우선순위를 둘 건가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원 방향을 잡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정부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부터 많은 지원을 하기 시작했지만, 현재 이제 국내 여러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는 업종 산업 그 회사들, 벤처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이 국내 바이오 산업을 열심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바이오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0년에 비해서 2016년에 이제 10조 9천억 이상의 이런 규모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 바이오 산업도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 중에서는 바이오 의약품이 가장 큰 40% 이상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오 산업 중에서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6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바이오 의학이 있고, 바이오 에너지 및 자원이 있고, 바이오 화학이 있고, 바이오 검정이 있고, 바이오 식품이 있고, 바이오 전자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바이오 의학은 레드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바이오, 농업 바이오는 이제 그린 바이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 의학 쪽에서 레드 바이오라고 하는 이 바이오 의학 중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바이오 시뮬라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유수의 제약 기업들 100년이 가까이 되는 기업들도 있고 뭐 50년 이상 되는 기업들 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2000년대 이전까지 1조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최근 2010년 이후에 이제 제약 기업들이 열심히 분발을 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다음 장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셀트리온이라는 업체가 이제 등장을 해서 우리나라 제약 산업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의학 산업 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오 의학 중에서도 바이오시밀러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바이오 산업의 특성이 어떤 것들이냐? 이걸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이미 이제 우리가 바이오 산업이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서 유망한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인구 변화, 고령화가 오고 있고 지구 온난화가 있고 삶의 질 향상을 많이 이제 추구를 하고 있고 글로벌화 가운데서 이제 컨버전스까지 이제 이렇게 상황이 이제 변모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이 필요한 시기에 있어서 이제 바이오 산업이 미래 트렌드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지식 산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이오 산업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의를 하면 DNA 뭐 핵산이라고 하죠, 그죠? 핵산과 단백질과 세포 등 생명체 관련 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공학을 직접 활용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이런 산업을 이제 바이오 산업이다 이렇게 지칭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바이오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뭐 일단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윤복합화를 통한 신기술을 창출을 하고 있고 이 바이오가 이 정보 나노 화학 기계 전자 이런 거하고 같이 뭉쳐 가지고 뭐 바이오 진단 기기라든지 바이오 치료 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나노와 전자와 기계와 화학을 합쳐 가지고 많은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고위험이지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이오 산업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바이오 산업 중에서 바이오 의학 산업을 이제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뭐 글로벌 신약 한 개는 연간 부가가치가 자동차 300만 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다. 뭐 인터페론 1g은 6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의 187배다. 금값이 올라서 지금은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PO 1g은 EPO라고 하는 건 이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물질인데요. 빈혈 치료제에 사용되는 그런 그 유전자 제조한 물질입니다. 이건 이제 8억이다 그람당. 이랬을 경우에 금의 뭐 25,000배가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한 꽤 된 오래 전에 이제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어쨌든 그만큼 이런 이제 생리 활성 물질, 이제 바이오 산업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이 그만큼 큰 부가가치를 가지는 그런 거다. 대신에 이제 하이리스키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저탄소 녹색 성장, 우리가 이제 계속 뭐 석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바이오 합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바이오 리파이너리를 이용한 기술을 통해서 뭐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쪽의 산업의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 시장은 뭐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 의학이 이제 바이오 산업 중에서 바이오 의학이 이제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최근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책이 이제 국내에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 책을 구입을 해서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앞으로 바이오 의약품 시대가 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자세로 또 공부를 하고 나의 미래를 이렇게 연관시켜 보면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 그 산업 중에서 바이오 의학 산업을 이야기했고, 그러면 이제 과연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건 이제 이전에는 그 생물학적 제재라고 이제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이제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생물학적 제재 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 제재 등이란 생물학적 제재, 바이오로지컬 프로덕트를 말을 하고요.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세포 배양 의약품,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제재를 생물학적 제재 등이라고 법으로는 규정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이제 또 다른 뭐 가이드라인 쪽에는 또 생물의약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내용인데, 생물의약품이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 중에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재,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세포 배양 의약품,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와 이와 유사한 제재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제재 등이나 생물의약품이나 바이오로직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 회사 이름이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로직스가 바로 이 생물학적 제재 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생물의약품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글로벌을 지향하는 저희 회사가 이제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 이름을 붙였고, 앞에 EU는 이제 진짜라는 전미사입니다. 진짜 좋은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 유바이오로직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가 이름을 지은 지 1년 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저희 이름을 따라서 그대로 지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G 바이오로직스, Y 바이오로직스, 단디 바이오로직스 뭐 하는 바이오로직스라는 이름을 회사라는 말을 회사 이름에 쓰기 시작한 회사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 이름을 쓴 회사는 저희가 처음이다. 원조입니다. 원조. 동등생물의약품이라는 또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뭐 바이오시밀라를 가지고 이제 동등생물의약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동등생물의약품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 제조 판매라든지 수입 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안전성, 유효성 측면에서 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법적 용어라든지 이제 어떤 정부와 일을 할 때 있어서 이런 이제 정의된 문구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행간까지 읽으면서 이렇게 단어들을 풀이를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이제 뭐 그 품질이라는 게 어떤 거지? 뭐 안전성은 어디까지를 말을 하는 걸까? 뭐 유효성이라는 거는 뭐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까? 그다음에 동등성이라는 건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뭐 입증은 또 어디까지를 증명을 하는 게 입증이라고 하느냐, 뭐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가이드라인과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식약처와 협의를 하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과 가장 유사하게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그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는 퓨마잖아요, 그죠? 퓨마인데 뭐 비슷하게 만들다가 보면 피마도 있고, 담배를 피마인가요? 이게 이제 비만도 있고, 뭐 치마를 입었네요. 파마, 머리에 파마를.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정말 똑같이 만든다라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품질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이 정도는 최소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정해놓은 그 어떤 어트리뷰트 뭐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것을 말을 하고, 안전성은 이제 뭐 상대적으로 다른 뭐 이 부작용이 없고 뭐 이제 이런 효과가 또 효과 면에서 좋은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이제 품질과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시밀러 이제 유사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 의약품의 발전이 우리가 이제 보면 이 바이오의약품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아까 이제 생물학적 제재 바이오로직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지금 나와 있는 그 바이오 제품들 기준에서 보면은요, 초창기에 이제 그냥 그 생체 유래의 어떤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어요. 세균을 키워가지고 백신을 만든다든지 바이러스를 키워서 만들고 혈장 분해 제제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70년대, 80년대에 이제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 나오고 세포 배양 기술이 나오면서부터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이라는 게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배양 의약품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항체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상업화 기술이 나왔고요. 조직공학 기술이 나왔고, 세포 분리 기술, 뭐 생명공학 기술, 나노 기술,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나오기 시작한 제품들이 이 단클론 항체, 지금 항체 의약품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뭐 세포 치료제, 조직공학제제, DNA 백신, 바이오칩, 형질 전환 동물, 식물 뭐 이런 인공장기까지 이렇게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따라하면서 새로운 의약품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인슐린 1파운드를 얻기 위해서 돼지의 췌장을 뭐 이게 10,000파운드를 1951년대 수준의 10,000파운드를 이제 획득을 해야 1파운드의 인슐린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이제 바이오 리액터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유전자 재조합을 통한 생명공학 기술로 그냥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여담으로 그냥 과학은 기술을 지식을 돈을 이용해서 지식을 만들고 공학은 이제 지식을 뭐죠? 지식을 이용해서 이제 돈을 만드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해서 공학으로 가야 이제 돈을 만들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은 뭐 하여튼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분자량 기준으로 보면 180달턴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인슐린은 이제 뭐 그 22,000달턴 정도, 22K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154,000달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굉장히 우리가 만들기도 어렵고 그 품질 관리하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효과는 독성도 적고 효과는 더 좋아지는 이런 의약품으로 가는 거죠. 아스피린은 우리가 이게 뭐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이죠, 그죠? 우리나라 여기가 이제 아산이니까 아산 현충원의 이순신 장군께서 그 무가 시험을 보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을 때 옆에 있는 버드나무를 꺾어서 분목으로 떼고 버드나무 껍질로 가지고 퉁퉁 이제 둘러매고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죠? 그 이순신 장군께서는 아마 버드나무 안에 아스피린이 있다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예, 예담으로. 예, 그 다음에 바이오의약품의 종류에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이게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같은 경우에 인슐린이 있고 EPO가 있고 뭐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있고 백신에는 이제 최근에 뭐 오늘도 지금 아침에 저도 뉴스를 보다가 왔는데 인플루엔자 백신 지금 독감 백신을 맞고 17명이 지금 죽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게 왜 그럴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요. 예. 그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이제 특히 이 부작용이 이제 여기에 연관이 되는 건가? 제품은 사실은 뭐 작년에 만들었던 거나 재작년에 만들었던 거나 품질에서 문제가 있거나 기술이 변화됐거나 뭐 그런 특별한 요인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또 과민하게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들이 이렇게 찾아지는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 외에 어쨌든 이 백신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뉴모 백신 이거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백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혈장 제제들 뭐 알부민이라든지 혈장 분해 제제, 이제 유전자 치료제, 그 다음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앞으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서 나름대로 한번 경합을 해 보면서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쪽이 아니겠는가. 그 외에 이제 이전에 전통적인 바이오의약품이라든지 유전자 제조업 의약품, 항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원체 이제 대규모 연구 개발 조직을 가지고 이제 또 연구 역량이 세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좀 뒤처져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쪽은 우리가 충분히 같이 한번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헬스 쪽에 이제 R&D를 정부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18년이죠. 그때가 이제 2.86조를 이제 R&D 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뭐 그 외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우리가 이제 바이오헬스 R&D 쪽으로 이렇게 많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제 1999년에 썸플라라고 하는 이제 제 처음에 그 의약품을 하나를 이제 그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2019년까지 31개의 이제 글로벌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뭐 3개밖에 이제 미국에 등록을 하지 못했고, 그나마도 크게 미국 시장이라든지 전 세계 시장을 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휴미라라고 하는 제품이 관절염 치료제인데, 완전히 이제 인간화된 항체를 가지고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의약품인데, 이 의약품 하나가 20조를 팔고 있습니다. 20조 팔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항체 의약품류들이 뭐 9.6조, 9.8조, 뭐 7조 이렇게 돼 있어요. 셀트리온에서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로 처음 만든 레미케이드 시밀에 대한 뭐 렘시마라고 하죠.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제품을, 그게 지금 이제 2018년 기준인가요, 이게? 그때 이제 이게 6.4조가 이제 팔리고 있고, 셀트리온이 이제 이거에 뭐 유럽에서는 뭐 한 30-40% 이상의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고, 이제 미국 시장도 침범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앞으로 1조, 2조 이렇게 성장을 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글로벌 신약을 만들어냈을 경우에 이만한 가치 창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제가 좋은 자료로 그 좀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2005년 자료이기는 한데요. 삼성 메모리가 이제 14조 정도 연간 하는데 한 2배 정도는 성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삼성 그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 당시에 이제 17.8조 뭐 이렇게 했고, 이것도 한 2-3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 파이자에서 나온 그 리피토라고 하는 제품이 13조 가까이를 팔았어요. 그다음에 지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제품 하나 20조 뭐 10조에 가깝게 팔리는 이런 것들이 보면 뭐 SK텔레콤이 10조 뭐 이런 거니까 큰 대기업의 그 매출 품목을 그냥 뭐 대등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을 개발했을 경우에, 정말 블록버스터 제품을 개발했을 경우에 엄청난 성장과 이제 매출을 통해서 이 국가 산업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재미로 올려놨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대머리가 계속 대머리라고 하면 이 대머리약은 이제 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은 분명히 개발하면 굉장히 큰 시장이 될 수 있는 약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발하는 데까지, 또는 이제 어떤 좋은 후보 물질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 물질이 안전한지, 그 다음에 효과가 어떻게 잘 나타나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지난하고, 그 레귤레이토리하고 한참 이제 계속 그 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실제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약이 이제 개발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챕터로 이제 이런 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이런 이제 기술 트렌드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그 중에서 우리가 볼 때 이제 그 바이오 산업이 유망하고, 바이오 산업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의학 산업이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좋은 산업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바이오 의학 산업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약품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국제 정세, 국제적인 이제 환경 변화, 그리고 이제 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런 세계 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도전을 해 나가야 될 건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한번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서 아까 이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2000년 접어들어서 이제 바이오 시장에 한번 뛰어들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기업은 이제 동아제약, 유한, 뭐 이제 뭐 동아, 유한, 종건당, 뭐 이제 한미 이런 이제 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바이오의학 산업 이제 이쪽에 굉장히 이제 투자를 겁을 내고 하이리스키하다고 그랬었잖아요. 하이리스크 하지만 이제 하이리턴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 하이리턴을 우리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내지를 못했는데요. 셀트리온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분은 이제 산업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제 바이오 생명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야 이거 우리나라에 좋은 인력도 많이 있고 한데 이거 왜 하면 안 되느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제 잘 몰랐기 때문에 도전을 했고 또 뭐 그 어려움을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뭐 대우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밀어붙여서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바이오시밀라에 이제 적극적으로 도전을 했고 지금은 이제 바이오시밀라를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라 의약품을 이제 허가를 받고 유럽과 미국에 등록을 해서 지금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전통의 바이오 쪽으로 강했던 록십자도 하지 못했고 동아제약도 하지 못했고 유한양행도 하지 못했던 일을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했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글로벌하게 산업을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아주 이제 잘 되고 있어서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셀트리온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불안했고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이게 좀 버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계속되는 적자와 이제 이 제품이 상업화되어서 돈을 벌 때까지는 한참 기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이 버틸 수 있는 힘이 과연 있을까 이제 그거를 많이 의심을 했다기보다는 그 이제 뭐 걱정을 했었었죠. 그런데 이제 잘 버텨내서 지금 이제 성공을 해서 국내 바이오 산업이 그나마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라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원래 저는 제일제당 삼성그룹 공채로 들어가서 이제 제일제당에서 18년을 근무를 하고 나온 사람인데요. 삼성이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4월 달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한번 바이오 의학 산업에 도전을 해보자. 이제 선대 이병철 회장님께서 이제 삼성을 만드셨고 이건희 이제 회장께서 삼성전자 반도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우수 기업으로 이렇게 자리를 매김했다라고 하면 제 3대 이재용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재용은 여러 가지를 뭐 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2010년에 선택한 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이 회사를 송도에 이제 인천 송도에 엄청나게 이제 크게 지어서 글로벌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 매출이 올해 이제 아마 1조를 돌파를 하고 굉장히 성장을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역시 제가 이제 삼성에 입사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삼성전자 공장이 수원에 있거든요. 뭐 정확한 숫자는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병철 회장이 이제 뭐 물론 뭐 일본 와세다 대학 출신이시기도 하지만 일본에 이제 자주 가시면서 일본에 있는 전자단지를 보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원에 그 땅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일본보다 더 큰 그런 부지를 확보를 해서 삼성전자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산업 쪽에서 보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규모를 키우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1등을 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그냥 감히 달라들지 못하게 벌벌 떨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제 선빵을 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이미 시작을 해서 어느 나름대로 뭐 그 당시에 이제 39만 리터까지는 안 되지만 한 뭐 20만 리터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과감하게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제 4공장을 짓는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 비용만 뭐 1조 400억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세계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면 세계에서 뭐 이렇게 당연히 1등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2만 리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62만 리터면은 뭐 620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요. 이 동물 세포를 배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항체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든다라는 규모에 봤을 때 거의 이제 이 숫자와 생산량이 비례한다라고 보면 우리나라 2등이 이제 셀트리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나오기 전에 전 세계 1등을 해먹고 있었던 데가 론자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이 지금 역전이 됐는데 베링거 인겔하임은 30만 리터, 뭐 론자는 이제 28만 리터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두 개 합해도 58만이고 우리는 합하면 뭐 100만이 넘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항체 의약품이라든지 이 동물 세포를 이용해서 새로운 의약품을 만들 때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는, 물론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든지 론자라든지 이런 데에는 이제 특정 지역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전체 개파를 합한 걸 텐데, 뭐 싱가포르에도 있고 뭐 이제 스위스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뭐 하는 이런 공장들이었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인천 송도에 이렇게 이게 이제 다 이런 시설이 뭉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천 송도가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뭐 R&D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부처 입장에서 이제 산업부에서 이렇게 많이 기업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지만, 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리 이제 미래에는 이런 바이오 의약품의 시대가 온다라고 해서 이제 선점을 통해서 지금 큰 산업을 일구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 기업이 이렇게 굉장히 좀 그 정보력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선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이라든지 셀트리온은 큰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많은 이제 바이오 벤처 이런 데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새로운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을 하고 또 회사를 만들어 나가서 어느 날 뭐 이런 회사가 글로벌 빅파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바이오 벤처 1세대로 보면 이제 이 서울대 교수님으로서 최초로 바이오 벤처를 만드신 김선영 교수님, 바이로메드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가 지금 이제 헬릭스미스라고 이름을 바꾸었고요. 좀 최근에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미국에 임상을 하는 등 이제 1세대 바이오 벤처 이제 이제 CEO로서 많은 일을 하셨고요. 뭐 메디톡스에서 우리가 이제 보툴리눔 톡신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진출을 하고 있는 정현호 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전자 가위로 하고 있는 김진수 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한호 바이오니아 사장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1세대 이제 외국의 유명한 바이오 벤처들을 따라가는 추격자에서 이제 개척자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겠어요. 이제 100억 이상 이런 이제 이 벤처 기업들이 이런 바이오 의학 산업에 뛰어들고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참 현실이라는 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돈을 정상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상장을 하기 전에는 뭐 엔젤 펀드를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을 하려고 하니까 저에게 돈을 좀 투자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엔젤 펀드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어떤 그 공공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연구개발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시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IPO, 뭐 코스닥 상장, 뭐 일반 이제 상장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투자 유치를 했고요. 저희들이 주식회사 유바이오로직스 여기 있는데요. 예방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300억 원을 2017년 1월 달에 IPO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초기 자금을 마련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게 배드 블라드라는 책도 있고요. 뭐 영화도 준비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테라노스사의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자가 이 여성분이 뭐 피 한 방울이면 250여 가지의 진단을 통해서 각종 병을 다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뭐 세계에 이제 이렇게 뭐 폭탄 터뜨리듯이 폭탄 선언을 해가지고 뭐 굉장히 각광을 받고 뭐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거짓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과학자들 중에서 이제 그런 뭐 좀 안 좋은 에피소드를 만들어낸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이 벤처 기업가 출신으로서 이런 큰 사기를 한번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이게 기업 공개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엑짓을 통해서 주주들에게도 이익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솔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바이오벤처는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창업 기업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국공립연구소에서 이제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벤처 기업을 차려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뭐 물론 대기업하고 같이 연계해서도 하지만 2020년, 2016년, 17년, 18년, 19년 계속 이렇게 많은 기술 수출을 통해 가지고 물론 이게 이제 당장 그 해에 돈을 다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토탈 뭐 로열티 수입까지 다 포함했었을 때 계약 금액으로는 뭐 작년이 아니라 이제 올해 지금 현재의 2020년에 이미 벌써 총 9조 3천억 이상의 이제 그 글로벌 기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매출을 수출 현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벤처 기업들이 혼자 이제 자생적으로 크기는 어려워서요. 국내 이제 대기업들 유한양행, 한독, 녹십자, 종건당, 한미, 대웅, 중해, CJ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같이 이 벤처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뭐 공동 연구도 하고 어느 정도 기초 기술이 개발이 되면 뭐 최근에 이제 이노베이션, 뭐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연구소 이런 이제 작은 벤처 기업이 특정 기술을 개발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상품화하는 단계에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대기업이 이제 투자를 통해서 또 이제 수익을 달성하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대기업과 벤처 간의 이런 이제 연계를 많이 맺고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뭐 이런 좋은 기술로 가지고 이제 우리의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올 1월 달에 이제 감염병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죠? 예, 글쎄, 그래서 지금 여러 뭐 모든 이제 바이오 쪽이 다 뭐 아까 말했던 바이오 의약품도 다 좋지만 일단은 지금 이런 그 뉴노멀 시대에 감염병을 대처하고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빨리 개발을 해서 제발 좀 마스크를 좀 벗자. 그리고 여행도 좀 다니고 싶다. 뭐 이런 그 10년을 외국 여행 갈 준비를 해왔는데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비행기만 타고 뭐 한 바퀴 두르고 오는 이런 상품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감염병은 우리가 인류가 지구상에서 존재할 때부터 계속 있어 왔었죠. 근데 이제 그런 감염병과의 싸움은 계속되어 왔었을 거예요. 이제 20세기 이후에서도 뭐 보면 1918년 스페인 독감 이야기 이번에 많이 나오죠. 그죠? H1N1 같은 지금의 독감 바이러스 항원과 똑같은 이런 바이러스들 종류입니다. 예, 이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크고 작은 아웃브레이크가 있어 왔어요. 예. 이렇게 이제 홍콩 뭐 독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신종플루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좀 창피하지만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이제 2015년에 유행을 많이 했던 메르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2019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뭐 추정 치사율이 지금 현재 약 2% 정도 된다라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지도상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새로운 신종 전염병들이 크고 작은 신종 전염병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환경 파괴와 이제 뭐 여러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이제 새로운 뭐 문화 패턴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를 또 즐기고 뭐 함으로 인해서 이 새로운 감염병이 숲에서부터 동물에서부터 계속 올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 2년 전에 WHO가 인류를 위협할 질병 중에서 이제 뭐 이 디지즈 X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큰 이제 뭐 대유행병이 한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야말로 2년 만에 딱 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누가 바이러스를 일부러 퍼뜨린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에 오해도 많이 있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사실 뭐 우리가 그냥 소설로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될 리가 없고 유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뭐 역학적인 분석 결과에도 이게 이제 자연 발생적이고 물론 이제 인위적인 요인이 들어갔겠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제 현재 닥쳐 있는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코로나를 이겨내는 게 이제 지금 뭐
뭐 차세대 먹거리는 차세대 먹거리지만 오늘 당장 먹을 거를 이제 생각하는 입장에서 빨리 이제 코로나를 이겨내는 게 하나의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이제 코비드는 원래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 작년 12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약자로 이제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새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제 신종 코로나라든지 독감이라든지 일반 감기라든지 알레르기하고 이 정상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빨리 이제 병을 찾고 이렇게 격리하고 잘 컨트롤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자기 뭐 일반적으로 나는 감기에 잘 걸려 뭐 나는 알레르기가 있어 뭐 이거 뭐 독감이고 잠깐 지나가겠지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고 그나마 우리가 이제 봉쇄 조치를 잘 하고 뭐 방역 단계 1, 2, 3등급 뭐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유럽 같은데 미국 같은 데는 상당히 이제 이거를 좀 뭐 그렇게 중요하게 뭐 중요하지 않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뭐 이겨나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뭐 방임한 그런 게 있는지 뭐 어제인가 보니까 아일랜드는 다시 뭐 완전 전면 봉쇄 조치를 취했고 뭐 스페인도 뭐 이렇게 실패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런 코로나를 잡는 이 절대 반지를 찾자 이런 경쟁이 굉장히 이제 심하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열심히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진단 치료 이제 진단을 하는 그 업체들이 초기에 이제 2월달, 3월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진단 시약을 만들어서 분자 진단과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진단 치료제, 면역 진단제를 만들어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죠. 우리 흔히 이제 아는 뭐 시젠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장 기업은 아닙니다만 SD 바이오센스 같은 데는 올해 매출 1조를 달성을 한답니다. 그만큼 진단 시약을 많이 팔고 있고 뭐 내년까지도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국내 의학 회사, 제약 회사가 1조 되는 회사가 뭐 10개 안쪽입니다. 근데 진단시약 회사가 갑자기 1,000억도 안 하던 회사가 매출을 10배를 올려서 1조를 매출을 달성하는 이런 회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이제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에 잘 빨리 대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산업을 잘 조정하는 게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녹십자에서 혈장 치료제를 만든다. 뭐 그 다음에 요번에 그 트럼프가 그 감염이 돼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리제네론에서 만든 그 항체 의약품을 거기서 만든 혈장 치료제죠. 혈장 치료제를 가지고 이제 뭐 그 치료 효과를 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치료제는 이미 이제 감염된 사람에게 이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증상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그를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백신이죠. 백신은 이제 예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뭐 RNA 백신, mRNA 백신이요, DNA 백신, 뭐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 바이러스 자체를 이제 불활성화한 백신, 약독화한 백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단백질 서브 유닛을 만들거나 바이러스 유사 VLP라고 이제 바이러스 유사 파티클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임상 전의 단계에 비임상 단계에 있는 이런 의약품들이 이런 백신들이 이제 뭐 한 200여 개가 가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 1단계, 1, 2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 있는데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임상이 빨리 진행이 되면 뭐 모더나라든지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데에는 올해 이제 11월 달에 결과가 잘 나오면 12월 달에 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이제 백신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세계적으로 빨리 뭔가 백신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움츠려져 있고 굉장히 이게 뭐 좀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저는 제가 1등을 한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쨌든지 좋은 백신이 빨리 나오고 우리도
이 혼자가 독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에서 뭐 2번, 3번 주사를 맞아야 되면 뭐 100억 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100억 개 이상은 한 회사 아니라 10개 회사가 나누어 만들어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중에 뭐 일부분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나온 백신이 좋은 효과를 내고 백신을 이런 정도의 효과가 있고 이런 정도의 이제 뭐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먼저 이제 허가 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따라가기가 좀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하여튼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도 바이오 의약품 중에 하나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 한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이제 WHO PQ 승인을 받아서 유니세프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80%에서 90%의 필요한 양을 저희 회사가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나 유니세프나 빌 게이츠 재단에서 저희 회사가 망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잘 밀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망하면 글로벌 퍼블릭 헬스에서 위에서 이제 엔딩 콜레라 2030이라는 거를 이제 WHO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발생하는 콜레라의 발병률을 지금의 10%까지로 10배 이하로 줄이자라는 거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백신은 2030년까지는 잘 팔아먹을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백신이 아까 말했던 이제 그 독감 백신을 맞고 지금 뭐 열 몇 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그런 이제 특이 체질이라든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뭐 물론 위험할 수는 있는데요. 충분한 시험을 거치고 백신이 치료제보다도 임상을 10배 정도 사람을 많은 숫자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백신은 잘못되면 생사람을 잡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건은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허가받은 백신은 굉장히 심하게 이제 이 사용에 대한 그 허가 과정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고요. 그 백신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도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플랫폼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티푸스 백신, 폐렴고균 백신, 수막고균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 백신, 대상포진 백신, 뭐 알츠하이머 백신도 우리가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코로나19 백신도 지금 12월 달에는 이제 임상을 신청을 할 계획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도 이 바이오의학 산업에 도전을 하고 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벤처 중에 한 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한 장을 그 뭐 위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을 굉장히 좋아하죠. 모든 남자들이 다 좋아하겠지만 이 오드리 헵번이 이 말년에 이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나치 생활을 하고 해서 이제 그리고 굉장히 어릴 때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굶은 적도 많고 뭐 튤립 뿌리를 캐먹고 뭐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년에 이 소말리아에 가서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고 이렇게 아주 숭고한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바이오의학이라는 게 뭐 인류를 구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또 인류가 구제되는 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도 자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재산을 이제 투척을 해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자기 부인 멜린다와 같이 이제 이렇게 글로벌 퍼블릭 헬스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뭐 이런 엘리아 메치니코프라는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요. 콜레라균을 마셨다고 그래서 제가 떠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글라데시, 이 콜레라가 이제 방글라데시의 겐지저강 하류에서 이제 발원을 했고, 거기에 가장 한데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제 이 닥터 발음도 어렵네. 폴 듀아시 쿼드리 박사인데요. 저도 몇 분 뵙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빌 게이츠가 콜레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히어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천을 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이종옥 박사님입니다. 이 WHO의 사무총장님을 하셨는데요. 임기를 못 채우시고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우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고 하여튼 이제 백신을 통해서 전 세계 어린이라든지 이런 질병 퇴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분을 우리가 잃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글로벌 퍼블릭 헬스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에도 이제 도전을 해보자. 뭐 제가 아까 이제 꼭 산업 쪽으로 뭐 바이오 벤처를 만들고 뭐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좋은 연구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자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이제 또 숭고한 도전도 충분히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거고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그 삶을 본받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서울의 맑은 하늘 경치고요. 이게 이제 인도에서 바라본 이 히말라야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코로나 끝나고 나면 인도에 가서 인도에 제가 여러 번 가봤었는데 갈 때마다 먼지도 많고 이게 하늘이 뿌연데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맑아졌답니다. 그래서 이게 히말라야가 보인대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콜레라 백신을 개발할 때 이제 국제 백신 연구소에서 도와줬던 이제 닥터 비노드라는 친구가 이제 네팔 카트만두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제가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거기 놀러를 몇 번 갔었었는데요. 거기 뭐 해발 3,000m, 4,000m는 그냥 우스워요. 네팔의 카트만두가 그냥 해발 2,000m더만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면 3,000m고 4,000m인데 뭐 차 마시고 커피 마시면서 보면 저 히말라야 쪽으로 해가 넘어가고 뭐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이제 자연의 소중함도 알고 이렇게 경치가 맑아진 것들도 이렇게 즐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퇴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 신공장이고요. 뭐 우리가 하여튼 이제까지도 열심히 해왔고 뭐 달려왔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또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열심히 노력해서 뭐 글로벌 경쟁력도 가지고 또 개인의 어떤 그 도전도 끊임없이 해서 훌륭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했는데요. 이 교육학 세계와는 너무 다른 이런 미래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인 바이오 의학 분야의 큰 성장성과 뭐 가치성 뭐 이런 거에 정말 놀라기도 하고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 학생분들과 그리고 교직원분들이 대표로 참석해 주셨는데요. 백용옥 대표 이사님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통해서 바이오 의학 산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제 대표님의 회사인 유바이오로직스와 대표님 본인의 앞으로 도전과 꿈에 대해서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뭐 먼저 이제 이 바이오 의학 산업이 중요하고 이제 우리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서 비중이 아주 크다라고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셨다고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회사나 제 개인의 포부, 꿈, 뭐 희망 이런 게 이제 뭘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뭐 5학년 후반 정도는 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를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을 끌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가 이제 백신을 주 품목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 안 드린 것 중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시밀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까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요. 국내에서 개발된 백신이 아직까지 미국이나 유럽에 등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국내에서 개발한 백신을 유럽과 미국에 최초로 등록하는 회사가 되자. 이게 저희 회사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물론 WHO PQ를 통과해 가지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제 아프리카 시장으로 가는 거는 이제 있지만
실제 프라이빗 마켓으로 가는 것은 아직까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개발을 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그 팝바이오 테크닉스라고 하는 회사하고 합자 회사를 만들었어요. 조인트 벤처를 미국 그 뉴욕주의 이제 버플로 대학 내에 하나 만들어서 지난 10월 1일 날 이제 설립 신고를 했고요. 거기에서 같이 이제 우리 두 가지 기술을 합해서 좋은 백신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현지에서 백신을 만들어서 또 미국에 등록을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국내의 녹십자라든지 LG라든지 CJ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제가 CJ 출신이고 우리 또 공동 대표는 또 LG 출신이고 뭐 이래서 그 오비들이 모여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퍼블릭 헬스 백신을 해서 이제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거고요. 글쎄 이제 그게 제 회사, 우리 회사의 꿈이자 이제 제 꿈이기도 하지만, 제 꿈 기준으로 보면 뭐 저는 이제 아주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유엔에서 공급해주는 백신을 맞지 않았었으면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끔 유니세프나 다른데 이제 WHO나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야, 내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백신을 만들고 그 유엔에다가 납품을 이제 유니세프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유엔에서 백신을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무상으로 놔주지 않았으면, 어릴 때 우리 때는 뭐 많이 죽었거든요, 애들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살아남았고 열심히 또 공부하고 이제 살아오면서 지금 백신을 만들어서 유니세프에다가 다시 우리가 재납품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또 보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데에서 느끼는 행복감, 이런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백신을 개발하는 일을 계속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학 산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입니다. 바이오 의학 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4학년, 고학년이면 이제 취업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할 거냐, 뭐 취업을 할 거냐, 이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이제 개척해 나갈 건가 하는 고민이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바이오의학 산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는 바이오의학 산업의 현장에서 직접 좀 그 상경험을 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공장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에 의학 산업 이제 현장에 거기서 이제 뭐 그 배양도 해보고 정제도 해보고 뭐 흔히 말하는 까대기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완전 자동화가 되거나 뭐 완전히 이 기계가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고요.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몸소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30 넘고 40대에서 현장에 가서 그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니까 20대 때는 저는 무조건 좀 그쪽으로 현업에 가서 현장에서 좀 뛰어봐라, 이런 거를 많이 권하고 싶고요. 현장에 가면 이제 뭐 이게 제가 이제 현장보다 이제 이게 취업하려고 하면 준비하는 거, 예. 그 준비는 뭐 그냥 갈 자세만 돼 있으면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론, 저는 이제 어떤 학교에는 보면은 뭐 현장 뭐 기업 맞춤형 교육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제가 이제까지 이제 산업계에 있으면서 뭐 얼마나 많은 또 그런 쪽하고 부딪혔겠습니까? 뭐 현장 실습 교육이라느니 뭐 기업 맞춤형 교육은 어떤 거가 있고 또 어떤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까? 대학교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대학생답게 그냥 뭐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원리를 좀 많이 배워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와서 어떻게 일을 하면 되는가는 우리가 다 가르쳐 주겠다. 괜히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교양 과목 열심히 하시고 그 기본적인 원리, 뭐 이론
기술적인 거 이런 거 새로운 사이언스 이제 새로 나온 기술 그게 이제 회사에 와서 뭐 신선한 피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벌써 뭐 그 신입사원이 이제 대학생이 뭐 신입사원 흉내를 내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냥 사고가 유연하시면 면접을 볼 때 그렇게 보여주시고 아 저 친구는 신뢰가 간다 오면 열심히 할 수 있겠어 이런 걸 인성을 보고 그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지. 야 쟤는 이걸 배워가지고 왔네 이거 써먹을 수 있겠네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난 이 이야기를 정부에도 한번 해야 되는데 학교마다 뭐 무슨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리어 이 사고가 경직되면 안 되니까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고 회사 면접을 할 때 저는 열심히 뭐 팥뿌리가 될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보면은 열심히 하겠는지 이런 게 이제 인성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성실하겠구나, 열심히 하겠구나,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네, 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주 모르면서 아유 뭐 저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고요, 그냥 뭐 열심히 놀고 이제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 그래 또 같은 값이면 그래도 또 기술을 아는 사람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더 좋아 이렇게 해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번에 좋은 강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원리랑 종류가 궁금하고요. 또 현재 독감 백신으로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독감 백신을 맞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이 좀 더 궁금합니다. 아, 예,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예, 이런 질문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당연히 제가 먼저 말씀드리다시피 답은 아니고 제가 뭐 어떤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는지 여부를 이제 진단하는 진단 키트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나와서 RT-PCR 키트라고 하는 이제 분자 진단 키트가 있어요. 그 분자 진단 키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이제 코나 입을 통해서 인후두에 이제 이렇게 1차 감염이 돼요. 1차 감염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폐로 이렇게 하기도를 쪽으로 해서 이제 폐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폐에서도 이거를 바이러스를 제대로 못 막으면 이제 전신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심각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바이러스의 침범 경로를 이렇게 보시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진단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RT-PCR 키트는 코를 이제 이렇게 그 뭐 레이조파린잘, 뭐 오로파린잘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 굉장히 한 10cm 가까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해서 그죠? 그 표피 세포를 상피 세포를 이렇게 묻혀서 나와가지고 분자 진단 키트를 하는데 그 안에 이제 RNA가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이적인 RNA를 증식을 시켜서 이제 진단을 하는데요. 상당히 정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도가 센 거죠. 뭐 바이러스가 뭐 개수로 말하면은 뭐 한 100개에서 1000개 이상 정도만 있으면 진단이 가능한 그런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방법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확진용으로는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샘플링을 하는데도 어렵고 뭐 패스스루 방식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병원에 그 바이러스가 묻어 나왔을 수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전파되면 안 되니까 바이오세프티 레벨 3 랩에서 이제 이렇게 진단 시험을 또 해야 되고 이러는 과정이 있어서 뭐 굉장히 어렵죠. 우리나라에도 뭐 많으면은 12,000 정도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양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빨리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면역 진단 방법으로 해가지고 항원 항체를 항원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코라든지 이런 데에서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항원이 있는지를 면역학적 방법으로 여기에 특이적으로 달라붙는 항체를 이용해서 이제 붙여서 색깔을 띠게 해서 보는 그런 이제 레피드 키트가 나와 있고요. 항체는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바이러스가 몸에 감염이 되면 항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항체를 이제 이 레피드 키트로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그 뭐 빨리 신속 진단을 하기 위해서 스크리닝용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고, 확진은 아직까지는 RT-PCR 키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백신이 개발이 되면 이 사람이 한번 감염이 됐던 사람인가, 항체가 있는가
항원이 지금 아직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예비 검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이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백신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저희 회사도 이게 이제 세 가지 그 키트를 지금 개발을 다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저도 이거 오면서 저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막 계속 통화를 하면서 왔어요. 17명이 지금 현재 이 독감 백신을 맞고 이렇게 안타깝게 이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독감 백신을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젊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그 지난주에 맞으셨어요. 그 시골에 이제 보건소에 가서 줄 서가지고 이렇게 맞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게 그 뭐 저번에 이제 뭐 신성 그 냉장 유통 회사 그죠? 그 회사가 뭐 차에다가 옮기기 위해서 잠깐 바닥에 놔뒀다.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색의 이물이 뭐 백신에서 발견이 됐다. 뭐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을까? 근데 계속 만들어 오던 방식대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뭐 기저질환이 있는지 뭐 말은 다 기저질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부검을 통해서 원인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특히 예민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발견이 되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17명이면 너무 많은 거거든요. 보통 한 해에 한두 명씩 이런 그 이제 백신의 약화 사고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긴 했었거든요. 좀 너무 이상한데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백신 자체는 뭐 작년에 만들었던 거나 재작년에 만들었던 거나 올해 만들었다고 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계란 백신이라서 더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동물세포로 만든 스카이 플루 사과 SK에서 만든 것도 한 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부검 결과를 지켜보고 정부에서 이제 식약처에서 뭐 복지부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놓겠죠. 그 뭐 잠시 뭐 한 일주일 정도는 보류하고 괜찮다고 하면 맞으십시오. 뭐 괜히 기분이 찝찝한데 맞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 네, 여러분 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더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의 강연 내용을 되새기면서 생명공학과 그리고 바이오 헬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목표를 더 가져보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다음 열린 강단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좋은 강연자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